유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예, 쉬운 계정 과목별 회계 해설 17번째 차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했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예전 처음에는 이게 재미있게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좀 재미는 떨어지고 설명하기에 급급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차입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입금은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뭐 개인 또는 법인에게 차입한 지물을 말하는 거고, 종류는 단기 차입금, 뭐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단기 금융 상품, 장기 금융 상품이 있는데 왜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걸 하나 더 썼을까 항상 의문이 듭니다. 특이하죠? 예, 어쨌든 금전소비재차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어떤 상거래 채권, 채무인 매입 채무 미지급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회계적인 이슈 세 가지 정도 했는데 미지급 비용 계산해야죠. 예, 요거는 간단하게 뭐 다음에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네 편? 네 번째 편 미수수익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분류인데, 결국 장기 차입금 중에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유동성 장기 부채로 유동성 분류를 한다. 회계적으로는 이게 1년 이상이냐, 1년 미만이냐,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요 분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동성 비율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뭐 평가 기관이든 은행이든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 뭐 감사할 때도 이런 유동성 분류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회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자 지급 시 원천 징수, 우리 이자를 받잖아요. 예금 이자, 원천 징수 해오죠. 근데 이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게 내 일이 되는 거죠. 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 징수를 한다. 배당도 마찬가지. 배당을 지급할 때 개인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회사가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 차입금, 은행 차입금에 대해서 원천 징수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것만 특례로 빼놨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빼놓은 것이고, 금융기관 외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5%, 지방세 포함해서 27.5%,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봐서 이렇게 한다. 원천 징수를 회사가 꼭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미지급 이자,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수수익에서 썼던 표인데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총 어떤 차입일, 뭐 만기 내지는 뭐 한 달마다 이자를 주는 경우에는 뭐 최종 이자 지급일, 그다음에 다음 이자 지급일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총 이자가 10,000원이고 결산 시점 뭐 12월 31일까지가 경과이자가 6,00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자 비용 6,000, 미지급 비용 2,000, 6,000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결국 이제 미지급 이자는 잔액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일수 나누기 365인데 일수는 결산일 빼기 시작일. 요 일수, 요 일수에 대해서 미지급 이자를 계산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거 더, 미수수익은 세무상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미지급 비용은 세무상 인정이 됩니다. 희한하죠? 예. 그 점 팁 같이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뭐 드릴 게 없죠. 차입금 계산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몇 가지가 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과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 요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사채 발행할 때 원칙적으로 사채 발행 금액이 1,000원이고 부대 비용이 이제 100원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 100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상각원가로 막 표 만들어서 막 평가하고 막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무상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 요거를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게,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요. 비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실무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고, 하지만 원칙은 아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게 좀 중요한데 PCBO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채를 1,000원 발행했는데, 그래서 1,000원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무슨 후순위 사채를 매입하라. 100원만큼. 뭐 이런 사채가 생각보다는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사채 발행할 때 이렇게 CBO 후순위 사채 매입이 항상 따라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채, 어떤 채권입니다. 채권. 따라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1,000원을 발행을 했는데 매도 가능 증권 100원이 생긴 거고 우리는 예금 9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매도 가능 증권 100 나중에 만기되면 받을 수 있냐? 못 받습니다. 못 받게 좀 디자인을 했는데 요거는 그래서 보통 결산에 손상차손으로 비용 처리를 일시에 하는 게 일반적이고 법인세법상은 청산하는 시점에 송금이 처리가 되는데요. 먼저 요거부터 P12호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를 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SPC에서 돈을 끌어왔을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겠죠. 수많은 곳에 사채를 받고 돈을 빌려줬을 겁니다.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그걸 쪼개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뭐 자산담보보증권 우리한테 빌려줬던 그 사채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예, 다른 빚 다 감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돈 줄게. 후순위 사채. 예, 어렵죠? 예, 결국 그것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순위 사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간에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결국 이제 회계적으로는 이렇게 손상차손을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SPC가 청산될 때 송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쳐놓고 그 SPC가 청산됐는지 우리 저희 다트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매년 하면 뭐 알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무적으로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환 신주권부 교환사채 발행. 사실은 뭐 회계 처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나중에 만기 때 돈을 상환하고 그리고 뭐 매월이든 매분기든 이자를 주는 어떤 사채에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사채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은 전환이 아니라 인수할 수 있는 옵션. 교환사채는 뭐 자기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 예, 그런 옵션이 있는 사채인데요. 되게 어렵습니다. 발행할 때 뭐 어마어마하죠. 사채이긴 한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상환할증금, 만기 상환할증금도 있고 전환권 대가, 그 아까 옵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상환할증금과 전환권 대가를 이제 400을 전환권 조정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할 때 전환권 조정 금액을 조금씩 없애줍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했듯이 원천징수 해야 되니까 원천징수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채나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원천징수의 이슈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간단하게 상환할증금 대가 이게 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할증금은 이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만기 상환할 때 연봉이 뭐 7%로 해서 120점 몇 퍼센트로 지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연봉이기 때문에 되게 셉니다. 어쨌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환 할증금 금액을 기재를 합니다. 전환권 대가는 뭐냐면 사채 금액 1,000원에다가 우리가 원금, 상환 할증금, 이자 이거를 일반 사채 할인율로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전환권 대가 옵션의 가치라는 건데요. 일반 사채를 발행했으면 몇 프로로 했을 텐데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더 손해를 봤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채 금액에다가 요 세 가지의 현재 가치 한 금액을 빼준 값. 그게 바로 전환권 대가입니다. 결국 요 금액에 산출된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산출표, 삼각표를 그리는데 그 삼각표에 이제 매월 이자 지급할 때마다 전환권 조정을 얼마 해야 되는지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전환사채, 신유주권부채,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감사인이든 회계사를 찾아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문의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붕괴들이 일어나게 된다.
간단하게 세무도 엄청나죠? 네, 세무도 다 인정 안 하겠죠, 당연히. 그냥 세무상으로는 전환사채 1000, 보통예금 1000, 이거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상환할증금, 조정, 전환권 대가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전환권 조정 부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400 송금 산입하고 상환할증금 상환권 대가는 송금 불산입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전환권 대가는 자본이기 때문에 유보가 아닌 기타. 그 다음에 이자 지급할 때마다 전환권 조정이 뭐 없어지죠? 그럼 결국 송금 산입했으니까 반대로 송금 불산입해서 20씩 없애줘야 된다. 예, 이렇게. 예, 회계와 세무가 엄청난 회계 처리를 했고, 예, 그런 회계 처리는 세무상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없애주는 세무 조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걸 하네요. 예, 어렵다. 빨리 회계사 감사인한테 문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화사채 천, 보통예금 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차입금 상환할 때, 이게 뭐, 처음 감사하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원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회계 처리를 원금으로 다 했더라고요. 예, 반드시 상환할 때 원금 부분, 이자 부분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해야지 잔액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해놓고 상환 차입금이 이제 없는데 담보와 보증은 삭제가 안 되어 있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전액 상환이 됐으면 담보, 보증도 다 삭제가 됐는지 꼭 반드시 확인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자 지급할 때 원천 징수세율이 25%, 25%, 예, 지방세 포함해서 27.5%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VC나 창투 뭐 이런 데에 이자를 지급할 때는 그 회사한테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세법에 보면 비영리 법인이라고 25 비영업 대금이익이라고 해서 25%가 아니고 뭐 우리 저기 모태펀드 같은 어떤 정부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면 예. 국가에서 했는데 원천징수 떼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것만큼은 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 비율, 이 VC나 창투에 우리에게 투자를 할 때 결국 어떤 정부 기관에서 받은 돈과 자기네 어떤 민간 부담에 의한 돈이 있는데 결국 원천징수도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 결국 VC 창투에 뭔가 사채로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세율을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차입금 관련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